네,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음주운전 사고로 중상을 입은 후배를 방치하고 도망을 가서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네, 한편 임종석 비서실장의 지인이라며 수천만 원을 편취한 사기범이 구속됐는데요. 오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중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요즘 사회 문제가 될 만큼 음주운전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올해 유독 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짚어볼 사건이 이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대 운전자가 고등학생 후배로 알려진 후배를 태우고 가다가 새벽에 음주운전 사고를 냈고 이걸 그냥 방치한 채로 도망했다는 얘기인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좀 먼저부터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예, 지난 9월 24일인데요. 예. 방금 말씀하셨듯이 선배인 그 조모 씨가 예. 군에서 그 휴가를 나온 그 이모 씨하고 같이 그 안산시에서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네. 근데 술 마신 게 굉장히 많이 마신 것 같아요. 밤 10시부터 그다음 날 오전 4시까지 마셨다고 하니까. 근데 여기서 끝났으면 됐는데 또 서울로 이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 술 취한 상태에서. 예. 그래서 한 30km의 거리를 이동하고 강남역 부근에서 유턴을 하다가 네. 반대 차로에서 달려오던 그 이제 시속 100km가 넘는 차량이었다고 그것도 좀 해요. 빠르긴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 차하고 이제 충돌을 하는 바람에 또 공교롭게도 이 두 사람이 안전벨트도 안 매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피해자인 이모 씨는 그대로 그냥 조수석 차문이 열리면서 차 밖으로 떨어지니까 이제 예. 머리를 이제 부딪히게 된 거죠. 네. 그렇게 됐고 또 이게 참 이상한 일인데 물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안 다쳤다는 점에서는 운전을 했던 조모 씨는 에어백이 터지면서 예. 또 멀쩡하게 됐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사고가 났으면은 당연히 피해자를 구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조모 씨가 본인이 술을 많이 마셨다 이게 발각이 될까 봐 그냥 한 2m 거리 떨어진 데서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 바로 신고도 안 하고 예. 구호 조치도 안 하고. 예. 그래서 결국은 그 휴가 나왔던 이모 씨가 정말 평소 그렇게 따르고 존경하던 선배인 조모 씨로 인해서 결국은 사망하게 된 이런 불행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아, 그런데요. 이 남성, 운전을 한 이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운전도 후배가 했다라고 진술을 또 하지 않았겠습니까? 거짓말을 했더라고요. 예, 이건 또 예. 어떻게 이제 사실이 확인이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한 번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계속 더 심하게 거짓말을 하게 된 그런 결과로 이어진 것 같은데요. 보통 이렇게 많이를 해요. 도주 차량의 경우에는 네. 굉장히 형량이 높기 때문에 예. 특히 이제 음주까지 했으면 굉장히 가중처벌되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도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에서. 그리고 주변에서 좀 이렇게 살펴보다가 그래도 이 정도 관계면 구호 조치는 되게 하는데 네. 이 조모 씨는 그냥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결국은 자기가 운전 안 했다. 경찰이 보니까 이상하거든요. 차도 조모 씨의 어머니 차량으로 밝혀졌고. 예. 그래서 경찰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 두 사람이 원래 술을 마셨다는 그 안산시 거기에 술집을 한 7, 8군데를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니까 이 조모 씨도 상당히 술을 많이 마셨다. 근데 조모 씨는 본인이 운전을 안 했다고 하니까 네. 네. 그 다음 날 오후 3시에야 조사를 받으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로 나오죠. 그래서 본인이 아닌 걸로 그렇게 계속 거짓말을 했는데 결국은 술집에서 같이 술을 마신 점, 그다음에 네. 차량도 조모 씨의 어머니의 것인 점, 그다음에 피해자인 이 씨는 운전면허가 없어요. 아예. 무면허였죠? 무면허가 아니라 운전 안 했으니까. 아, 예, 예. 그러니까 근데 면허 그런 좀 점. 없었고, 그다음에 예. 에어백이 터질 때 그 에어백에 묻은 핏자국이라든가 침자국. 이게 이제 결국은 조모 씨 걸로 밝혀진 거죠. 에어백에 그래서 묻은 혈흔이 그렇습니다. 조모 씨 에어백이 이제 운전석에 있는 거니까. 운전석에 있는 에어백에 묻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사망한 이 씨가 아니라 조모 씨가 운전한 거다. 이게 밝혀지게 된 거죠. 참 근데 이게 새벽 5시경이었으니까 아마도 음주를 한 상황이었다면 둘 다 굉장히 만취했을 가능성이 컸겠고. 근데 조 씨가 보니까 도주하다가 또 거리에서 잠들었다면서요, 또. 그래서 워낙 술을 많이 마신 그 것 같아요. 상황에서, 그래서 예. 본인도 정신을 쓰러진 건지는 없겠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만은 어쨌든 사고가 난 직후에 예. 본인이 한 2m 떨어진 거리에서 분명히 지켜보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의식이 있었던 걸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형사법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추측을 좀 해보자면 겁도 났겠고 또 음주운전 한 상태고 신호도 이게 중앙선을 침범을 한 그렇죠. 건가요? 중앙선 침범에 거고. 음주운전에 도주에 이건 교통상으로서는 최악이죠. 예. 그러니까요.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조 씨와 이 씨의 관계가 상당히 돈독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또 유가족에 따르면 이 숨진 이 씨가 평소에 이 조 씨를 굉장히 존경한다. 그래서
군대도 해군도 같이 갔다고 그렇습니다. 얘기했는데. 해군도 뭐 선배인 걸로 지금 알려졌고, 뭐 선배를 뭐 그렇게 따르고 존경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뭐 태권도를 하면서 알게 됐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같이 운동도 했고 이러니까 얼마나 뭐 믿고 따랐겠어요. 그래서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모 씨를 따라서 약간 어떻게 결국은 보면- 해군도 가게 예, 예. 됐고 이런 사이인데 이렇게 불행한 일이 발생하게 된 거죠. 보니까 그래서 뭐 처벌 혐의가 굉장히 많을 수 있는데 굳이 그걸 좀 다 따져보자면 어떻게 처벌 수위가 나온다고 결국은 뭐 봐야 우리가 가장 흔히 알 수 있는 뭐 음주운전. 네. 그다음에 이제 사고 후에 도로교통법상으로는 바로 뭐 신고하고 조치를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미조치. 그다음에 이제 도주 차량. 아. 이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그대로 도주한 때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예. 최하가 징역 5년이니까 더군다나 뭐 음주운전까지 하면 가중이 되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엄하게 처벌을 받을 거예요. 그렇군요. 네. 또 거짓 진술도 했기 때문에. 거짓 진술은 뭐 법정이 아니기 때문에 예. 아. 법정에서 이제 선서를 하고 이제 상관없습니까? 거짓말을 하면 예. 위증죄로 처벌받는데 네. 수사기관에서 거짓말한 거는 따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네. 자, 저희 다음 이슈도 넘어가 볼 텐데요. 이 이슈도 역시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에서 이제 비롯된 예. 일입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을 했다가 이제 사고가 났는데 사고가 발생하고 7시간 만에 중상을 입은 탑승자가 발견이 됐다라는 그러니까요. 이야기입니다. 간단히 좀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참 이 사건도 참 어처구니 없는 사건인데요. 예.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여기서도 운전자가 두 사람을 데리고 지금 뭐 운전을 했다는 거예요. 술을 좀 뭐 0.1%가 넘었으니까 네. 혈중 알코올 농도가 굉장히 많이 마신 거죠. 예. 한 사람은 자기가 운전하고 한 사람은 조수석에 타고 있었고 예. 또 뭐 한 후배는 뒷좌석에 타고 있었는데 네. 여기도 역시 뭐 중앙선 침범해서 반대편에서 오던 빠르게 오던 차하고 네네. 이제 충돌을 하고 다시 뭐 가드레일도 들이받고 이래서 이제 사고가 나서 결국은 이제 경찰관도 2명씩 출동을 하고 또 네. 소방관도 뭐 한 8명 출동을 했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둘뿐이다. 운전자하고 옆에 있는 사람, 차 그냥 안에 뻔히 보이는 있던 사람, 차 사람이 안에 둘뿐이다. 뒷좌석에 타고 있는 사람을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 예. 뒷좌석에 뭐 의식을 잃은 채 쓰러지고 있던 사람을 결국은 발견하지 못하고 근데 얘기를 하지 않아도 발견은 충분히 가능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저도 많이 그게 이해가 안 왔으면. 가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봤는데 어떻게 예. 그 뒷좌석에 있는 사람을 몰랐을까? 그리고 뭐 경찰관이나 소방관들 뭐 경험이 많기 때문에 술 취한 사람들의 진술을 100% 믿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럼 당연히 또 뭐 음주운전한 사람이 다른 또 범죄에 연루돼 있을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 당연히 이거 봐야 되는데 어떻게 못 본 모양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뒷좌석에 타고 있던 사람이 사고 발생 시각으로부터 7시간이 지난 뒤에 이 차량을 이제 수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공업사로 갔는데 네. 그 공업사에서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뒷좌석에 타고 있는 사람이 뭐 그때 이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만은 아직 뭐 예. 중태라는 거죠. 보니까 그 전신마비 상태로 알려지고 그렇습니다. 있다는데 결과적으로 그 아까 말씀하셨을 때 사고 시간에 뒤에 있던 것만 알았더라면 그때 이송 조치가 됐더라면 이 상태가 더 악화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래서 참 이 경우에 이거를 도주 차량으로 볼 수 있는지 참 법리적으로 참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예. 물론 이 사람은 운전한 사람이 분명히 뒷좌석에 본인이 뭐 술은 취했지만은 어쨌든 운전할 정신은 있었단 말입니다. 어느 정도. 네. 그리고 뒷좌석에 타고 있는 거 알았을 텐데 네. 우리가 형사법상으로 도주라고 하는 거는 본인의 신분을 운전자의 신분을 안 밝힌다거나 예. 아니면 구호 조치를 본인이 직접 하든가 아니면 구호 조치가 이루어지게끔 하는 조치를 안 했다든가 이런 건데 네. 정말 뻔히 알면서 얘기를 안 했다면은 뭐 도주 차량 법 조항을 적용해 볼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좀 일반적인 도주 차량하고는 좀 달라요. 이 경우는. 그리고 경찰관과 소방관들은 그럼 조치를 다 했느냐? 물론 뭐 했겠죠. 열심히 하려고 했다가 실수가 일어난 건데 그렇기 네. 때문에 뭐 경찰관이나 소방관을 무슨 뭐 직무유기라든가 그러니까 책임 이런 걸- 소재에 그렇습니다. 있어서 그런 걸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렵습니까? 다만 우리 저 민사법상으로 제대로 주의 조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 또는 뭐 중과실에 의해서 이런 뭐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그런 방법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같이 동승했던 다른 한 명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혹시 적용이 되는지도 만약에 뭐 운전자가
음주한 거를 분명히 알면서도 뭐 운전하라고 뭐 했다든가 부추겼다든가 아니면 뭐 키를 줬다든가 네. 어떤 방법으로든 도와줬다면은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운전자 뭐 뒷좌석에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둘만 있다고 했던 거는 나중에 술 취해서 기억이 안 났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봐요? 그 경우는 이제 고의가 문제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어느 정도 운전할 시간이 운전을 할 정도의 정신은 있었단 말입니다. 물론 뭐 술은 취했었습니다만은 그리고 분명히 뭐 셋이 술 마신 거 알았을 테고요. 그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과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세 사람이 타고 있었다는 걸 밝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최소한 7시간까지는 아무 얘기 안 한 거거든요. 아무도 몰랐으니까. 그렇죠. 공업사에 갈 때까지. 예. 그럼 그 이후에까지 그렇게 얘기를 안 한 이유가 뭔지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해보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의 고의 여부를 따져봐야 될 걸로 봅니다. 예. 네. 이렇게 음주운전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윤창호법이 지금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 법이 통과가 되면 과연 효과적인 어떤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까도 궁금한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창호법은 뭐 아시다시피 저도 뭐 자세한 내용은 보진 않았습니다만 결국은 취지는 그거거든요. 음주운전은 살인과 같은 거다. 결국은 뭐 살인죄와 비슷한 수준으로 형량을 높여서 엄히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요. 물론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우리 형사법을 제정하고 또 그걸 적용해서 처벌을 해보고 한 네. 결과에 따르면 형량이 높다고 해서 범죄가 반드시 근절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사형제도하고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동안 논의가 많았습니다만은 흉악범죄에 대해서 사형 많이 집행하면은 그럼 없어질 거 아니냐. 예. 근데 다른 나라들 그렇게 우리보다 엄하게 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만은 네. 근절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지만은 결국은 이거는 음주운전은 정말 이렇게 피해가 크다는 이런 홍보, 그 다음에 교육, 또 운전면허 시험에도 좀 이런 걸 좀 이런 교육을 강화하고요. 네. 그래서 이런 엄격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동시에 이런 홍보 내지 교육도 반드시 병행해야만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서 이거 예전에 얼마 전이었습니다. 청와대에서도 고위공직자 사칭범죄 좀 주의해달라, 또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문 대통령이 밝힌 바가 있는데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친분이 있다 속여갖고 또 수천만 원을 챙긴 피의자가 잡혔네요. 내용 좀 들어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청와대에서 그 밝혔는데 지금 뭐 임종석 비서실장, 뭐 현병도 정무수석, 또 뭐 이정도 총무비서관, 그다음 심지어는 뭐 대통령까지 사칭해서 결국은 이런 거예요. 내가 뭐 어느 지역에 좀 뭐 어느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데 대출 수수료 조금만 줘라. 대출 받는 거는 뭐 받게 해주겠다. 뭐 청와대나 뭐 여기서 내가 뭐 15년 전부터 임종석 비서실장을 알아왔다. 아니면은 뭐 누가 투자를 하게 돼 있다. 아니면 인허가를 뭐 풀어주겠다. 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사기꾼들이 거짓말을 하는 건데 예. 여기에 사람들이 이상하게 속아 넘어가는 혹하네요. 거예요. 예. 참 이해가 안 되는 얘기인데 네. 그래서 뭐 심지어 뭐 대통령까지 뭐 팔아서 뭐 그렇게 한 사기꾼도 지금 있었어요. 네. 총 뭐 작년부터 올해까지 한 6건이라고 지금 청와대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러면서 결국은 뭐 누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지금 현 정부와 청와대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는 거니까 믿지 말아라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예. 결국은 사람들의 인식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정부도 뭐 정부 책임은 아닙니다만은 답답할 것 같아요. 지금 뭐 출범 초기부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모토였는데 나라다운 나라의 가장 기본은 공무원의 청렴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속아 넘어간다는 거는 뭐 일부이긴 하겠습니다만은 네. 아직도 현 정부 내에서도 이런 일이 가능하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뭐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청와대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공직 기강은 더욱더 다잡아야 될 걸로 보입니다. 예. 그 현행법상 지금 이렇게 공무원 사칭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지금 뭐 이런 정도는 결국은 구체적으로 공무원의 뭐 서류를 위조했다면 뭐 공문서 위조가 될 수도 있고요. 네. 기본적인 범죄는 사기예요, 사기. 그런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치 뭐 비서실장이면 비서실장 아니면 대통령이면 대통령 내가 거기서 그 밑에서 뭐 보좌관을 했다. 내가 뭐 10년, 20년 동안 알아왔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네. 거기에 속은 사람으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거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형법상의 사기죄가 되겠습니다. 이게 사기란 것도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또 규모가 다양한 거에 따라서
어떤 처벌 수위도 달라질 텐데 이렇게 특히나 고위공직자 사칭해서 하는 건 아까는 이제 변호사님께서는 이해가 안 된다 하셨습니다만 그래도 뭔가 이런 사기를 친다는 거는 뭐 어설픈 것이 아니라 정말 뭔가 그럴싸하게 하기 때문에 그만큼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악용하는 거여서 순수한 마음 악용하는 거니까 더 죄질이 안 좋잖아요. 죄질이 안 좋아서 예. 그거는 이제 뭐 구체적인 형량을 정할 때 이제 반영을 하는 거고요. 네네. 이런 공무원인 것처럼 속여서 했다. 예. 뭐 이런 걸로 해서 사기죄가 따로 뭐 이렇게 뭐 분리해서 분리되는 건 처벌을 아닌가 강화한 건 없어요. 형량이 그렇고 올라갈 수 있는 거고. 형량은 구체적인 이제 뭐 내용에 따라서? 이런 죄질이 안 좋으면은 뭐 실제 검사가 구형을 할 때라든가 아니면 네. 판사가 판결을 선고할 때 좀 형량을 높일 수는 있겠죠. 예. 그리고 이제 액수가 5억 원 이상 그 사기 액수가 5억 원 이상이 되면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이게 적용돼서 일반 사기죄는 뭐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인데 예. 지금 말씀드린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면은 네. 3년 이상. 그러니까 10년 이하의 무조건 실형은 선고가 되는 거죠. 이제 뭐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지는 않아요. 또 안 그렇습니까? 그뭐 피해 그 액수라든가. 편취한 액수를 갖다 또 피해자한테 갚고 그다음에 피해자하고 합의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의사 표시를 해서 그걸 이제 합의서를 법정에 제출을 하면은 예. 또 뭐 초범이고 뭐 이런 합의가 됐고 그다음에 뭐 정말 뭐 곤궁한 사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뭐 순간적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했다 이러면 또 뭐 집행유예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예. 그 얼마 전에 그 윤장현 전 광주시장의 경우도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여성에게 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현재 검찰이 자금 출처 등에 대해서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어떤 것들을 이제 조사하게 되겠습니까? 지금 참 이것도 참 어처구니 없는 사건인데요. 예.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뭐 작년부터 뭐 금년 초까지 해가지고 총 권양숙 여사를 흉내낸 그런 예. 사기범한테 속아서 4억 5천만 원이나 되는 거액을 지금 그 전달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뭐 그동안 검경에 수사를 했습니다만은 4억 5천 중에서 3억 원은 금융기관 두 곳에서 대출받은 걸로 확인됐어요. 그러면 3억 5천 원, 예. 3억 5천만 원. 그런데 나머지 1억 원은 지금 출처가 확인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인에게 빌린 것으로 뭐 그렇습니다. 그럼 뭐 지인에게 빌렸다면은 예. 그 빌려준 사람의 또 네네. 뭐 금융 계좌라든가 거기서 인출한 흔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출처가 어떻게 되느냐, 뭐 이 부분에 대해 지금 저 수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이분도 고위공직자잖아요. 엄청난 고위공직자죠. 그런데 이제 이게 예. 석연찮은 게 이제 송금한 경위인데 네.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떤 공천 경쟁을 벌이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 대가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라는 뭐 의혹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이제 자세하게 수사에 들어가겠죠. 분명히 수사를 할 거예요. 그런데 정치적 뭐 그런 뭐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이 그 문제가 될 때였으니까 분명히 뭐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걸로 보여요. 상식적으로는. 네. 예. 근데 그건 수사를 통해서 더 밝혀봐야 될 문제고요. 그렇지만은 이게 무슨 뭐 당 관계자한테 준 것도 아니고 공천에 영향을 또 미치는. 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사인한테 이게 속아서 준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사기죄는 성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뭐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또는 뭐 정치자금법 위반을 적용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다음 이슈인데요. 네.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을 태운 출근 차량이 대법원 앞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네. 화염병에 습격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간단히 내용 정리해 볼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한 뭐 9시 6분경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출근을 했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그 전부터 지금 뭐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 맞습니다. 대법원 정문에 지금 뭐 태극기도 보이죠. 예. 대법원 정문 뭐 좌측과 우측에 뭐 태극기, 그다음에 무슨 팻말 든 분들이 시위를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네. 네. 그랬는데 이제 9시 6분경에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의 차량이 이제 들어가고 있었고, 예. 그다음에 잠시 이제 뭐 바리케이트 같은 거 있지 예, 않습니까? 그게 이제 거치고 들어가는데 갑자기 오른쪽 시위대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예. 있던 한 사람이 뭔가를 김명수 대법원장 차량에 예, 던졌다는 지금 거예요. 달려들고 있는 모습이 네,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나는 모습이 보이는데 어떻게 예. 크게 났고요. 예, 저게 이제 뭔가 봤더니 결국은 인화성 물질이 들어가 있는 페트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화염병이라고 하는 화염병이죠. 거죠. 그렇죠. 화염병. 예. 그래서 결국은 차량의 뭐 일부 뭐 뒷바퀴 이런 부분들이 뭐 불이 붙고 지금 뭐 보이고 있습니다만 네네. 윗부분에도 붙은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그런데 뭐 차량에는 저렇게 일부 불이 붙었습니다만은 결국은 뭐 그 사람은 뭐 70대 남성이었는데 경비원에 의해서 방어원에 의해서 뭐 제압이 됐고 네. 차량에는 일부 불이 붙었습니다만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뭐 신변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 걸로 네. 그렇게 밝혀졌죠. 보니까 이분이 그 낙원농장 돼지 사육 친환경 인증
갱신 부적합 통보를 받아서 이걸 불만을 품고 국가랑 인증조사원을 상대로 손배 소송을 진행했는데 이게 패소를 한 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저는 저 사건을 제일 처음에 접하고 예. 무슨 뭐 흔히 얘기하는 요새 사법농단 사건 네. 그거에 좀 분개해서 한 범행인가 하고 싶어서 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전혀 개인적인 동기예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돼지 사육을 하면서 뭐 친환경 인증 이걸 이제 받았었는데 그건 이제 갱신할 때가 됐단 말입니다. 예, 예. 근데 관련 기관에서 갱신 부적합 통보 처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불복을 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뭐 1심, 2심 또 대법원까지 가서 다 졌다는 거예요. 거기에 불만을 품고 이런 범행을 했다는 게 이제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참 저도 이런 개인적인 일을 가지고 더군다나 뭐 공적인 일도 마찬가지겠으면 해서 저런 일을 해서는 안 되죠. 더군다나 근데 개인적인 저런 동기에 의해서 저런 일을 한다는 것을 보고 정말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지금 정황상 이게 우발적인 게 아니라 계획적인 걸로 우발적이 파악이-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보니까 예. 그 전날 뭐 청계천인가요? 뭐 거기 가서 페인트 가게에서 네. 신나를 구입을 했다는 거예요. 아예. 네, 화염성 물질 그렇습니다. 그 구입해서. 전날부터 지금 뭐 을지로라고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 전날부터 치밀하게 준비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건 우발적인 것도 아니고 일단 그 김명수 대법원장은 일단 뭐 다행으로 다행이죠. 인적 피해는 인명 피해는 없었는데요. 일단 물적 피해는 생길 수밖에 없는 차량도 불에 탔기 때문에 어떤 혐의가 적용이 좀 될 것이고 처벌 수위는 어떻게 좀 저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처벌 수위는 생각보다는 높지는 않아요. 맞습니까? 지금 예. 보면은 뭐 일종의 뭐 직접 뭐 사람의 신체에 접촉은 안 했습니다만은 네네. 폭행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차량이 일부 탔기 때문에 예. 뭐 재물 손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 경우에는 위험한 물건인 화염병을 가지고 재물 손괴를 하고 예. 또 우리가 광해 입장에서 볼 때 직접 신체 접촉은 없었습니다만은 광해의 의미로 보면 폭행을 행사한 걸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수 폭행이나 특수 재물 손괴 이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네.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지금 대상이 대법원장 아니겠습니까? 예. 사법부의 어떤 불신이 이런 식으로도 보여지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또 경호와 보안도 좀 강화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굉장히 강화될 것 같아요. 지금 뭐 대법원에서도 밝혔습니다만 저런 일이 벌어지는데 예. 저거 뭐 정말 안 할 방법이 없고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얼마든지 할 수 상황이기 있죠. 때문에. 얼마든지 예. 저렇게 한 나라의 대법원장 차량이 저렇게 손쉽게 저런 거 폭력에 노출돼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은 뭐 개인적인 동기로 밝혀졌습니다마는 역시 사법부의 신뢰가 떨어진 것도 뭐 하나의 원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대법원에서 뭐 경호 또 이런 것도 강화해야겠지만 네.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도 하루속히 좀 내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종재 변호사와 이야기 여기서 예.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